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파 코스 9, 10월 강의는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재는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이 교재도 영어 개론서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재 중에 한 권이고요. 특히 프라그매틱스하고 시멘틱스가 가장 잘 기술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챕터를 구성할 때도 맨 앞쪽에 이렇게 이제 위치시킨 것 같아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뭐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 범위를 보면, 거기 강의 진도 및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강의 일정에 보면, 첫 번째 강의 범위는 최근 영어학 과목의 시험 경향 및 범위, 내용을 파악하여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영어학에서 이제 영어학 개론서를 다룰 때 포놀로지, 포네틱스를 포함하는 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형태론, 모폴로지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스, 의미론, 프라그매틱스 이 정도를 다루게 되는데 저는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서도 전체를 다 다뤘었죠, 그죠? 우리 오리올에 진행이 됐었던, 이 7, 8월에 진행이 되는 이 원서 교재에서도 총 이게 13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10장과 12장과 13장을 제외한 나머지 챕터를 전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8주간 진행이 되고요. 거기 마지막 주차에는 연습 문제 풀이를 앤서 키와 함께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다 풀어드릴 그런 시간적 여유는 되지 않고 또 이제 우리 알파 코스뿐만 아니라 즉 재학생분들이 이 강의를 이제 대상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뭐 시그마 코스나 오메가 코스에서도 또 이런 강의를 이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이면 이제 마음도 좀 조급하고 실전 모의고사로 이제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2시간 안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번 읽어보시고 3번은 거기 기본 개념과 용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기입형 연습 문제를 제공한다 되어 있는데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서 제공했던 것처럼 2주차부터는 앞주차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기입형 연습 문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리뷰하면서 복습하면서 그런 기입형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텀과 그 다음에 컨셉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거기 8주차 애니메이션이 적합한 연습 문제 풀이로 진행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여기 그렇게 써놓긴 했는데 아마 그럴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한번 이렇게 시간 범위 안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챕터 1하고 챕터 2인데 챕터 1은 인트로덕션이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챕터 2 프라그매틱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서 프롬킨 책에서 뭐 프라그매틱스라고 하는 챕터를 따로 이제 두진 않았지만 시멘틱스 안에서 살짝 그죠? 조금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교재에서는 챕터 2에서 이 프라그매틱스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뭐 임용해서 다뤄야 할 부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기본 심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볼게요. 4쪽 프라그매틱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화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하자에다가 쓸 용자. 논이라는 것은 뭐 여기서 이제 일종의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화용론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 화용론도 거기 영어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Pragmatic is the study, 연구죠. 화용론이라는 것은 연구입니다. How language is affected. 자, 밑줄가 보세요. 어떻게 언어가 affected, 영향을 받느냐 이런 얘기죠. by the context, 맥락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의문론, 즉 포네틱스를 포함하는 음성학을 포함하는 의문론이나 그 다음에 형태론이나
의미론 같은 경우는 그 문장 또는 이제 그 발화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 모플로지 마찬가지지만 이 프라그매틱스는 우리 프라그매틱스의 단위는 어터런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튼 폼으로는 센텐스라고 그러는 거고 스포큰 폼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터런스 발화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반드시 이 맥락 안에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 언어가 사용되는 발화문이 즉 그 사용되는 맥락 안에서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프라그매틱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했지만은 시멘틱스에서는 그 유추된 그런 그 추론된 의미, inferred meaning을 인디일먼트하고 프리서포지션을 구분했었죠. 근데 이제 프라그매틱스에서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컨텍스트상에서의 그런 그 implied meaning, 그걸 우리 impliculture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in which it occurs, 그죠? 언어가 사용되는 그런 맥락에 의해서 어떻게 그 언어가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pragmatic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예를 이제 그 밑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바로 설명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라그매틱스를 자세히 다룬 것은 이제 이 교재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 리뷰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제외하고 우측에 임플리컬처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화형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 정의를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제가 이제 그 표준 국어 대사전, 이거는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그런 한국어 사전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이제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이. 자, 말하는 이라는 것은 스피커라는 얘기죠. 스피커. 그렇죠? 스피커가 나옵니다. 자, 말하는 이, 듣는 이. 듣는 이는 hearer. 청자가 되겠죠. 그렇죠? 청자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 장소 따위로 구성되는 맥락. 자, 이게 바로 컨텍스트죠. 맥락. 컨텍스트. 그러니까 스피커는 말하는 사람이고 히어로는 듣는 사람이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는 물론 이제 메시지 즉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가 있겠죠.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컨텍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냐에 따라서 그런 이 메시지, 인포메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 장소 따위로 구성되는 맥락과 관련하여 문장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장은 어터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피커는 말을 하게 되죠. 자, 어터런스 그걸 우리는 발화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리튼 폼이 되면 이제 센텐스가 되는 겁니다. 자, 맥락과 관련하여 문장의 의미. 자, 여기 의미란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게 meaning. 근데 이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은 컨텍스트가 이제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그런 그 meaning이 되겠죠. 자,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해내는 의미론의 한 분야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의미를 따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의미론 안에 이제 화형론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의미론과 화형론을 이제 분류하면 바로 이 컨텍스트가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냐. 의미론에서는 컨텍스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미의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의미론이고 컨텍스트의 영향이 어떻게 이제 의미에 반영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화형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측에 임플리컬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임플리컬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함축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요 컨텍스트가 메시지에 이제 에 영향을 미쳐서 나오는 그 미닝을 임플리컬처다. 자, 이거는 그 테크니컬 터미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함축이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함축. 뭐 또 다른 의미로 번역할 수가 함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는
경우도 있는데 함의는 인테일먼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함축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폴 그라이스의 이제 이론에 따른 그런 용어인데요.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끝에 Christ calls such an implied statement, implied 즉 함축 숨겨진 그러한 진술이라는 거죠. 그걸 implicatur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보래요. Johnny to his wife.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Uncle Chester is coming over for dinner tonight. 자, 이게 이제 바라문이에요. 그죠? 바라문이에요. 체스터 삼촌이 오늘 밤 저녁을 드시려고 오신다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Mary, 아마 그 와이프는가 보죠. Mary가 response with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I guess I'd better hide the liquor. 술을 좀 숨기는 게 좋겠어요. 술을 좀 숨겨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literal meaning 그 자체의 proposition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 이제 I guess I'd better hide the liquor의 implied meaning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결국은 뭐가 이 컨텍스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someone hearing this interchange 이러한 대화 내용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듣는다면 might draw the inference. 자, 밑줄 그었어요. inference 추론이죠. 추론을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데 that Uncle Chester has a drinking problem. Uncle Chester, 체스터 삼촌이 아마 이제 음주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러한 이 drinking problem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술만 보면 그냥 막 고주망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이제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로 여기서 I'd better hide the liquor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컨텍스트 이런 컨텍스트 상황에서는 그죠? 그래서 Grace의 term으로는 we might say that the Mary's utterance raise the implicature 이러한 함축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mplicature 밑줄 그어보세요. That Uncle Chester has a drinking problem. 이 두 남편과 아내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체스터 삼촌이 이 drinking problem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그렇게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숨겨진 의미가 implicatur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제 밑에는 이제 또 반대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촌이 이런 이 드링킹 프로블럼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술 자체를 안 하는 절대 금주 주의자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teetotaler라고 이제 거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Uncle Chester is teetotaler. 그런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술을 이제 마시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민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추자 이런 의도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이제 이 스피커와 히어로와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되는 그런 제3자 이러한 그리고 컨텍스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고받는 대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추론된 의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implicature. 앞에다가 이제 conversational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통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 함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함축의 이제 의미를 일단 간단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발화된 문장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맥락에서 이해되는 그러한 이 화자의 숨겨진 의도, 즉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아니라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implicatur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이스가 또 어떠한 이제 이론을 주장했냐면 conversational maxi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화 경률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물론 대화 경률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그런 프린시플인데 그게 이제 cooperative princip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Christ propose 제안합니다. That conversations are governed.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제, 지배를 받는다. By what he calls 그가 소위 이제 뭐라고 불리는 원리냐면은 cooperative principle. 자, 밑줄 그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그 화형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협력 원리라고 하는 건데, 자, 뭐냐면 the assumption that 어떤 가정이냐면 participants in a conversation. 그렇죠. 대화에 참여하는 대화 참여자들, 즉 여기 스피커하고 히어로가 되겠죠. 대화 참여자들은 cooperating with each other, 서로 협력한다는 거야. 협력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대화를 이제 잘 이제 그 이끌어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노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cooperative principle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cooperative principle 안에는 네 개의 중요한 그런 그 규칙과도 같은 그런 맥심, 이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그 숙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이제 그 플라우팅이라는 건데요. 자, 플라우팅이 뭐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버세이션 맥심 네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퀀터티. 퀀터티는 이제 양이란 뜻입니다. 그 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participants contribution should be informative.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적절한 정보의 양이 있잖아요. 그죠? 메시지의 양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말이 이제 그 많아지고 그러면 그 장황하게 되고 그 정보의 양이 너무 이제 그 넘칠 때가 있죠. 그 적절한 정보의 양을 주고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participants contribution. 여기서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청자나 화자나 청자들이 대화에 그 기여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퀀터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should be informative. informative라는 것은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는데 정보성이 있어야 된다. 적절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양적인 측면이 이제 그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퀄러티라고 하는 겁니다. 질의 경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위는 퀀터티는 양의 경률, 퀄러티는 질의 경률. Participants' contribution should be true. 자, be true 밑줄 그어보세요. 첫 번째는 be informative 또는 be brief라고도 합니다. be brief. 즉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퀄러티는 be true.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사실을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기본적으로 진실성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lation 또는 relevance라고도 하는데, relation은 뭐냐면 should be relevant. 자, 밑줄 그어보세요. be relevant. 이거 뭐냐면 관련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 대화를 적절하게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후정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너 방식에 있어서의 경륜인데, participants' contribution should be clear. 자, 밑줄 그어보세요. 말을 할 때 또박또박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Be clear. 자, 이게 네 개의 그런 중요한 그 폼 맥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quantity 양, quality 질, relation 관계성, 관련성, 그다음 manner 방식 네 가지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Christ claims, however, 뭐라고 또 주장하냐면 그라이스의 클레임은 is not 이런 것은 아니다. We strictly adhere to these maxims when we converse.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 맥심을 반드시 고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그런 이 맥심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이제 violate 위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으로 한 줄 내려오면은 when a maxim is violated 밑줄 그어보세요. 즉 이런 걸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적으로 지키고 퀄리티, 릴레이션, 매너를 다 지켰다가는 오히려 대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자, 그거는 우리가 또 진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요. When a maxim is violated, 위반이 될 때 we draw on inference. 잠시 찍어보세요. 왜 이게 퀄리티를 지키지 않았는지, 릴레이션을 지키지 않았는지, 매너를 지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화자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화를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제 또 의도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러한 그 경륜을 위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숨겨진 의도가 바로 또 뭐냐면 implicit culture. 그걸 우리 함축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we drew on inference. 이 추론을 우리가 끌어내야 돼요. 그거 바로 이제 implicit culture라고 합니다. Which makes the utterance conform to these maxim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Christ used the term flouting. 이걸 이제 flouting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의도적으로 이런 경륜을 위반하기 뭐 이렇게밖에 이제 그 번역을 하기가 참 애매한 단어인데 아무튼 이걸 flout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flouting은 그 이유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scribe the intentional violation of maxim for the purpose of conveying unstated proposition. 자, 이 proposition이란 말이 이제 또 나오는데 proposition이라는 것은 명제라는 뜻이죠. 명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true or false가 가능한 그런 그 statements다. 뭐 그게 반드시 아니더라도 논리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한 그 의미, 문장의 의미, 그것을 우리는 이제 proposition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lou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describe the intentional violation of maxim. 자, 밑줄가 없어요. 이 flouting의 바로 정의입니다. 이 maxim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flou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for the purpose of conveying unstated proposition. 자, 밑줄가 없어요. unstated proposition. 즉 그 바람은 자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거기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implied meaning,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 그것을 이제 이 숨겨진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맥심을 플라우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뭐가 퀀터티고 뭐가 이제 맥심이고 그 퀄리티고 릴레이션이고 매너인지 그리고 어떻게 플라우팅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퀀터티 같은 경우는 be informative 또는 be brief 적절한 정보의 양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제 퀀터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This maxim states that each participant's contribution to a conversation should be no more or less. 이렇게 됐죠. 더 많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그런 정보, 즉 요구되는 그런 적절한 정보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또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스피커가 What are you reading? 뭐 읽고 있니? 그럼 당연히 뭔가를 읽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B가 여기는 time이네요. Kenny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time이 a book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스피커 입장에서는 지금 질문을 한 거잖아. 질문했다는 것은 내가 적절한 그러한 그 정보의 양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B가 탐이 히어로가 a book하고 이제 퀀터티 맥심을 이제 지금 바이올레이션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임플리 컬처가 있다. 그 임플리 컬처가 뭐냐? 그를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맥심 오브 퀀터티를 의도적으로 이제 위반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플라우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쭉 한 5줄 정도 내려오면 flouting the maxim of quantit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e appears to be flouting the maxim of quantity의 맥심을 지금 의도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less informative죠. more informative가 아니고 필요한 정보의 양만큼 제공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정보의 양만큼 제공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내용의 책을 읽고 있어. 이러이러한 내용의 뭐 주제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 이 정도는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book이라고 당연히 책이라는 건 내가 이제 보고 물어보는 거니까 불필요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양을 제공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the influence 그 추론된 의미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테크니컬 텀으로 impliculture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he does not want to be disturbed. impliculture 즉 이 탐의 implied meaning 그는 결국은 뭐 방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He does not want to be disturbed. 방해받고 싶지 않아. And thus 그래서 he's trying to end the conversation. 그 대화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퀀터티 맥심을 플라우팅 함으로써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를 그 위반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거기 보니까 suppose an undergraduate in a geography class 지리 그 수업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에게 또 강사 이제 그 수강생에게 물어봤던 모양이죠. 네바다의 주도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그 루노스 the capital of Nevada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네바다는 여기서 이제 그 이 주죠, 미국의 주인데 네바다의 주는 그 칼슨 시티가 원래 이제 네바다의 주도가 됩니다. 근데 르노라고 했어요. 르노도 물론 네바다에 있는 제가 찾아보니까 네바다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도시는 도박으로 굉장히 그 도박이나 또는 이제 이혼으로 이제 이혼 재판으로 유명한 도시인가 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디엄이 생겼다고 합니다. Go to Reno 하면은 이혼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go to Florida인가요? go to Florida 하면은 이제 플로리다로 간다면 거기 이제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물론 태풍이 올라와서 엄청난 피해를 남기기도 했지만 go to Florida 하면 은퇴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강생이 대답을 하니까 선생님이 물론 이거는 이제 퀀터티를 또 당연히 어긴 거죠. 퀄리티를 어긴 거죠. 왜냐하면 네바다의 주도는 루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yeah, and London is the capital of New Jersey. 야, 뉴저지의 주도는 런던이겠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퀀터티를 플라우팅한 것은 이제 강사 스님이죠. 당연히 뉴저지의 주도가 런던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자, 런던은 잉글랜드의 이제 수도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듣는 그런 학생 입장에서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님의 그런 퀄리티 맥심을 플라우팅한 임플리컬처는 네 답이 틀렸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자, 여기서 플라우팅과 임플리컬처의 관계를 확인을 이제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심과 플라우팅과 임플리컬처 이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맥심 오브 릴레이션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물어보나요? Suppose a man wakes up in the morning and asks his wife.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거 꼭 물어보죠. 남편들은 아내에게.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야? 아내가 먼저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릴레이션을 어기는 답변을 합니다. 그럼 몇 시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몇 시라고 할 때는 시간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분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장난삼아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는 몇 시야? 라고 물어보니까 몇 시라고 대답하지 않고 Well, the papers already come. 신문이 이미 벌써 왔는걸요?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간과 페이퍼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릴레이션을 이제 관련성의 경륜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숨겨진 의도는 아마 아침 조간 일찍 오잖아요. 그리고 오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미
조간신문이 왔으니까 조간신문이 오는 그런 시간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도 정확한 시간은 몰라. 그러한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임플리커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maximum of relation을 플라우팅하는 경우고, the inference, 즉 the impliculture는 she doesn't know the exact time. 그죠?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But the arrival of the newspaper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time. 그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flouting relation, 그 다음에 이제 impliculture, 그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너를 볼게요. 매너는 아까 뭐라 그랬죠? Be clear. 그 명료, 분명하게 이제 그 말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가족들이 야외를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Let's stop and get some to eat. 자, 내려서 우리 좀 먹을 것 좀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Mrs. Johnson's respond with okay. 이게 남편이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okay, but not McDonalds. 자, 이렇게 이거는 사지 맙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맥도날드죠, 맥도날드.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제 철자를 이제 그 공부하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매너를 어기는, 매너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봤었냐면은 거기 be expressed in a reasonably clear fashion,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철자 하나하나 말하는 것은 길어지고 좀 장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쎄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철자로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이들이 맥도날드란 말을 들으면 그런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를 이제 아이들은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매너를 이제 플라우팅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플라우팅 하게 된 그런 의도가 뭐냐, 인프런스, 임플리커처가 뭐냐 이런 얘기죠. She does not want the children to understand that part of her statement. 그녀가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끔, 알아듣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그 얘기했다가는, 야, 얘네들 우리 그 맥도날드 사주지 말자라고 하면 아이들은 막 또 그거 먹자고 보채고 그 실랑이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정에서도 이런 그 매너를 플라우팅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그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 이 대화 격려하고 그 다음에 플라우팅하고 임플리커처의 관계를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천천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형론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스피치 액트 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피치 액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피치 액트라는 것은 화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하자거든요. 말이 즉 행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과 행동, 우리가 이제 일치해야 된다, 뭐 말과 행동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과 행동이 뭐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이라는 것이 결국 행위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이론을 이제 그 스피치 액트 시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존 오스틴의 주장인데, in his book How to Do Things with Words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말로써 어떻게 행위를 수행하는가, 이런 책 제목에서 이 브리티시 필로소퍼인 존 오스틴의 이제 그 이 내용을, 주장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an utterance can be used, 그렇죠? 발화문은 사용될 수 있다. to perform an act. 자, 밑줄 없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perform, act, 이거야. 행위를 수행한다. to do thing이에요. to do things, 어떤 것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갚는다 이런 얘기죠. 천냥이면은 지금 아마 그 시세로 얘기하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하면 10억을 벌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한치의 그 이 혀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재판 할 때 말로서 전부 다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이 어떠한 thing, 행위를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스피치 액트 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스피치 액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첫 번째 줄에 가운데 보면은 we can do things as well as say things. 그러니까 물론 말이라고 하는 것은 say things, 뭔가를 말할 수도 있지만 doing things, 뭔가를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중에서도 doing things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speech act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말과 행동은 별개다. 뭐 이렇게 본다면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말과 행위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액트를 크게 이제 제 기본 심화 기조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쿠셔너리 액트고 다른 하나는 일로쿠셔너리 액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쿠셔너리 액트는 발화 행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로쿠션 액트는 발화 수반 행위 또는 발화 의도 행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발화 행위라는 건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자, 거기에 발화 행위라고 되어 있죠. 로쿠셔너리 액트. 자, this is the act of simply uttering a sentence. 자, 밑줄 없어. uttering a sentence. 문장을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그죠? 문장을 즉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문장 단위의 그러한 행위를 이제 문장 단위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locution act다. It is a description of what the speaker says. 그죠? 화자가 말하는 것에 대한 기술. 이것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것이 발화 행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love you 하면 I love you 자체가 발화 행위라는 거예요. Typically, it is the fact of using a referring expression. 여기 뭐 우리가 referring expression이라는 것은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건데, 이건 noun phrase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칭하는 대상을 우리가 referent, 지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predicating expression. 이건 이제 동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S는 MP, VP를 나눌 때 이 MP가 referring expression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VP가 여기 뭐라고 표현을 되어 있냐면 이제 술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술부. 다시 말해서 predicating expression.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locutional act로 보면은 이게 발화문이죠. 발화문.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워스트는 이렇게 구분했었고, 로쿠셔널, 일로쿠셔널, 폴로쿠셔널을 구분했었고, 그 다음에 썰이, 제자했던 썰은 로쿠션 액트를 어터런스 액트하고 또 프로포지셔널 액트로 이렇게 구분했었죠. 우리가 기본 심화 규제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verb phrase를 얘기한다. To express proposition. proposition을 즉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referring expression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predicating expression, 즉 이 verb phrase, VP 이 부분을 통해서 proposition, 다시 명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love you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남과 동시에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 proposition,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locutional ac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를 들면 for instance, if a doctor says to patient,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must stop smoking. 그러면 또 referring expression은 여기 MP가 누가 되나요? You가 되죠. 주어가 되고 또 predicating expression은 stop smoking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합쳐지면 이제 하나의 proposition이 되겠죠. 이게 발화 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You must stop smoking. 이거를 그대로 입을 통해서 만들어낸 소리 그 자체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proposition, 의미까지 포함해서 locutional act고요. 그 다음에 illocutional act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is what the speaker does in uttering a sentence. 즉, 이 어떤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그 화자가 그쵸? 어떤 뭔가를 해내는 것. 자, illocutional acts include such as stating,
뭔가를 진술할 수도 있죠. requesting 요구할 수도 있죠. questioning 질문할 수도 있죠. promising 약속할 수도 있죠. apologizing 사과할 수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또는 지명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일로쿠션 액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일로쿠션 액트는 화자의 숨겨진 의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의 의도. In the preceding example, you must stop smoking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강한 뭐 경고나 또는 이제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오더링, 명령,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우리는 일로쿠션이 false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라 수반역, 바라 의도역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처럼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말로도 뭐 그렇게 해볼 수가 있고 그랬다면 이것이 단순히 사랑에 대한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프로포즈가 될 수도 있죠. 결혼해달라고 하는 그냥 맥락에 따라서는 그죠? 자 그런 여기에 숨겨진 의도 그러니까 화자의 의도 화자가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일로쿠션의 액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 의도 행위, 바라 수반 행위, 그 바라에 뒤따라오는 그러한 그 수반되는 그런 행위, 그를 일로쿠션 액트.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그 일로쿠션 액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stating, requesting, 뭐 questioning, promising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speaker's intention, speaker's intent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저자는 여기서 이 일로쿠셔너리 액트를 또 여러 가지 6가지로 구분했어요. representative, 그다음에 directive, question 그다음에 이제 commissive, expressive, declaration 이렇게 이제 구분했거든요. 물론 학자마다 요거 구분하는 이제 텀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representative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 utterance used to describe some states of affairs 어떤 사건에 대한 진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representative 크게 6가지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를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보니까 뭐 stating, asserting, denying, confessing, admitting, notifying, 그 다음에 concluding 결론 내리는 거, predicting 예측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representative illocution act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directive는 try to get the hearer to do something. 그러니까 이제 청자에게 뭔가를 하도록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명령. 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다. 그래서 보니까 requesting, ordering, forbidding, 뭐 금지시키는 warning, advising, suggesting, insisting, recommending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directive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question은 이건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commissive는 일종의 약속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xpressive는 to express speaker's emotional state 그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이 illocution act를 expressiv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m sorry for calling you dweeb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정을 표현할 때 뭐 apologizing 할 수도 있고 thanking 할 수도 있고 congratulating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ondoling 할 수도 있고 welcoming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가능하죠. 그러니까 감정이 실린 그런 이제 표현이 이제 된다면 그건 expressive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뭐 declaration 같은 경우는 to change the states of some entity. 예를 들면 you out 이제 우리가 심판 볼 때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죠? 자, 여기 야구 경기에서도 그렇고요. 뭐 경고를 준다든가 퇴장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여기 declaration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적으로 이제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일로쿠셔너리 액트라고 하는 부분을 6개의 그러한 캐테고리로 다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각각 캐테고리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본 겁니다. 결국은 화자의 의도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보면 6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학자마다 다릅니다. 여기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elicity condition이라는 거는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러한 그 일로쿠션 액트가 이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러한 그 타당한 그러한 그 이 조건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예를 들면 세 번째 줄에 보면은 umpire 그 이제 심판이 있겠죠. 베이스볼 게임의 심판이 you out 하면 이건 당연히 doing thing, 그 선수는 아웃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 극성 팬이 그 야외 해석이라고 해요. 블리처 그에 있는 그 팬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너 아웃 막 소리 지르죠. 막 아웃이라고. 아무리 팬이 아웃이라고 얘기를 해도 심판이 아웃이 아니라고 하면 아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위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성혼성사가 되려면 주례사가 이제 그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또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지만이 그런 형이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는 felicity condition, 적정 조건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넘겨서 10쪽에 representatives의 그런 그 되기 위해서는 felicity condition이 뭐냐, directives의 felicity condition, commissive의 felicity condition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쪽에 명시적, 비명시적 일로쿠션 액트.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일로쿠션 액트를 명시적, 비명시적으로 이렇게 또 구분합니다. explicit, non-explicit.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3쪽의 맨 밑에 보면은 direct versus indirect 일로쿠션. 자, 일로쿠션 액트를 분류합니다. 다시 direct하고 indirect, 즉 직접 일로쿠션 액트하고 간접 일로쿠션 액트로 이렇게 또 구분합니다. 자,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은 16쪽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은 이제는 일로쿠션 액트가 아니라 로쿠셔널 액트예요. 로쿠션 액트를 expressed하고 implied. expressed는 뭐 표현적, 그 다음에 implied는 암시적,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18쪽의 가운데 literal versus non-literal locution ac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locution act를 다시 문자적, 비문자적 locution act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의 기준이 뭔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의 예들을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면 뭐 여기는 크게 이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 화형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처음에 이제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낯설음이 좀 사라지려면 자꾸 반복해서 이제 다른 원서를 통해서 또 다른 교재를 통해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좀 낯설고 좀 그 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그러한 그 텀과 그 다음에 그 텀의 정의, 개념, 그 다음에 관련된 이 정도 여러분이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자, 뭐 양쪽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한 주 동안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뭐 리뷰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직 재학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 11쪽에 다시 와서 explicit versus non-explicit illocution act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일로쿠션 액트라고 한 거는 뭐냐면 폴로쿠션 로쿠션 액트에서 화자의 의도가 이제 그 담겨 있는 부분을 따로 이제 일로쿠션 액트라고 이제 그 스피치 액트를 로쿠션 액트, 일로쿠션 액트를 구분했잖아요. 물론 폴로쿠션 액트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설명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로쿠셔널이라고 일로쿠셔널이만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할 텐데, 화자의 의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것을 explicit하게 표현할 거냐, non-explicit하게 표현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12번 데이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데이터에 보면 I promise I'll bring the beans 해서 promise에 밑줄가 보세요. I promise 약속하는 행위죠. 이게 바로 이제 화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이런 동사를 뭐라고 하냐면 첫째 문단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are known as performative verb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수행동사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동사. 이 수행동사가 직접적으로 이 발화문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를 explicit illocution act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행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컨디션이 있어요. 네 가지의 컨디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두 번째 문단에 바로 보면 in order for a performative verb, 그렇죠? 여기는 for는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통사로는 이거는 이제 complementizer라고 하는데 보문서라고 하는 건데, 자, 수행동사가 to have its performative sense, 그 수행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실제 수행동사를 통해서 어떤 수행을 이제 어떤 수행이라는 것은 행위를 이제 이루어 간다 이런 얘기죠. 어떤 행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it must be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positive, 즉 긍정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2번에도 promise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지만 can't라고 하는 그런 not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정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performative sentence가 되지 않습니다. 12번은 performative verb가 사용된 performative sentence가 되죠. 수행문이 되는데 13번은 수행문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첫 번째 조건 positive를 지금 어기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present tense. 자, 이거는 현재형이 된다는 거예요. performative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번이 이게 performative sentence가 되지 않는 이유는 즉 performative verb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과거형은 일단 그렇게. 세 번째는 have a first person agent. 자, first person agent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person을 first, second, third로 구분하잖아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그런데 그 주어가 first person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agent, 우리가 세타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죠. 그래서 agent, 뭐 experience, patient, 뭐 goal, source, 뭐 instrument, 뭐 이러한 그 세타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first person이면서 agent, 행위자여야 한다는. 왜냐하면 performative verb 자체가 행위를 수행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1인칭이 아니죠. 3인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performative verb로서 사용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refer to specific events. 구체적인 특정한 사건을 언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너릭한 이벤트가 아니고 그런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해야지만이 바로 이것이 이제 그 performative verb로서 performative sentence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번만 이제 performative verb로 사용된 경우인데 16번이 왜 그렇지 않은 것은 이거는 not specific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I promise people things from time to time. 난 가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건 구체적인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하는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죠? 난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대상도 구체적이어야 되지만 뭐도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13, 14, 15, 16이 왜 performative verb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종의 컨디션이라고 본다면 밑으로 이제 쭉 내려서 가운데쯤 보면은 이제 criteria가 있습니다. criteria, 즉 이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그 criteria하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no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I know that 이런 문장은 performative verb가 되지 않는다. 결국 뭐냐면 performative verb는 특정 이제 그 동사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동사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자, 크라이테리아 첫 번째가 뭐냐? performative verb describes a voluntary act. 이거는 뭐냐면
그런 그 자의적인 어떤 행위, 내가 스스로 행하는 그런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거나 그냥 이게 뭔가 자의적인 행위가 이제 그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no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performative verb describe an act that can only be performed with words. 자, 그리고 단어로서 다시 말해서 이제 promise, 뭐 apologize, 뭐 deny,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로서 그러한 그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performative 그 벌브가 갖는 크라이테리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performative verb can be used with the performative indicator hereby. 자, herby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장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performative verb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herby는 뭐 우리말로는 바야흐로 뭐 자고로 글쎄요 이게 좀 영어이기 때문에 잘 이게 그 문장하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수행문에 이 herby가 자연스럽게 쓰인다 이런 얘기죠. 어떤 행위를 즉석에서 하는 그런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I hereby know such and such 나 이런 것들을 바야흐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우리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herby를 넣어서 이걸 performative verb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그래서 그거를 예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네요. performative verb deny하고 non-performative verb no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측에 보면은 explicit performative하고 non-explicit performative를 지금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illocutional act를 이제 앞에서 6가지로 구분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예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xplicit performative는 쉽게 생각하면 그 performative verb가 바로 이제 그 동사 자리에 쓰인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형으로 쓰여야 되고 긍정문에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는 1인칭 에이전트여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non-explicit performative는 여기는 이제 performative verb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그죠?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어떤, 그 수행을 하는 경우, 즉, 거기 deny, explicit performative의 deny 부분이 non-explicit performative에서도 이러한 동사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수행동사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denying 하는 행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performative verb가 사용되었느냐, 사용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로 우리가 explicit하고 non-explicit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그 하나만 보겠습니다. I deny that I killed Cock Robin.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deny하는 행위죠. 그걸 deny 동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 did not kill Cock Robin. 여기는 deny라고 하는 수행동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denying 하고 있는 거죠? 부정하고 있잖아요. 나 죽이지 않았다고.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그 밑으로 쭉 하나만 더 봐야 되겠네요. expressive에 보면은 thank라고 하는 동사는 performative verb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 우측에 있는 appreciate는 이거는 이제 그 non-performative verb로 이제 보는 건데 우리가 thank도 감사하다고, appreciate도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용법의 차이는 thank는 뒤에 이제 목적어가 사람이 돼야 되고, appreciate는 사람이 오면 안 되죠. 어떤 일, 그 감사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법의 차이를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화형론에서는 그 performative verb는 thank로 이제 이 구분을 하고요. appreciate는 이거는 이제 그 non-performative verb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겠고, 사실은 이제 appreciate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진가를 인정하는 게 appreciate잖아요, 그죠? 뭐 또 음악을 감상한다든가 미술품을 감상한다든가 그럴 때도 appreciate고, 뭔가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appreciate고, 인정하는 것도 appreciate고, 그죠? 이런 건 전부 다 appreciate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thank하는 이렇게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performative verb는 thank다. 자, 꼭 우리가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direct versus indirect illocution act. 이것도 개념적으로만 잘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Direct Illocution Act하고 밑에 Indirect Illocution Act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만 봐서는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거기 그 표를 보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볼게요. 어터런스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어터런스가 있으면 얘네들은 그런 통사적 형태를 가질 수 있죠. 센텐스 폼이라고 하면서 또는 센텐스 타입이라고 돼요. 여기는 syntax 폼이라고 돼 있는데, 자, 17번 같은 경우는 명령문이죠. 영어로는 imperative. 18번은 yes no question이죠. yes no interrogative. 19번은 WH question이죠. 이건 WH interrogative. 보통 이제 이 폼으로 얘기할 때는 interrogative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interrogative라고 하는, 명령문이라고 할 때는 imperative 이런 용어를 이제 그 확실하게 또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how nice you are 같은 경우는 exclamatory, 이게 감탄문이죠. 이게 이제 그 sentence type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syntactic form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 22, 23번은 전부 다 평서문이에요. 자, 요런 그런 syntactic form하고 그 syntactic form을 통해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걸 Illocution Act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1대1 대응되는 Illocution Act는 imperative는 directive.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이 학자는 이렇게 그 1대1 대응 관계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es no interrogative는 yes no question, 질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WH interrogative는 WH question. exclamatory는 expressive,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declarative는 또 셋으로 구분해요. declarative를 보통은 이제 이거를 하나로, declarative를 1대1 대응의 Illocution Act를 구분할 때 그냥 statements로 이렇게 이제 편의상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자는 세 가지를 다시 또 나눴어요. 그 앞에서는 Illocution Act를 6가지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가 declarative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representative, commissive, declaration. 그러니까 평서문인데 이 세 가지의 어느 하나에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이렉트 매치라는 거야. 직접적인 그런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요. imperative는 directive, yes, no, interrogative, 그 다음에 WH interrogative는 question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exclamatory는 expressive, declaration은 representative, commissive, declaration. 그 의미는 앞에서 봤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고 그 대응 관계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direct illocution act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직접적인 그러한 그 매칭 관계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indirect illocution act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imperative인데 directive가 아닌 거예요. declarative인데 representative나 commissive나 declaration이 아닌 경우에, 왜냐하면 declarative가 아예 question이 될 수도 있고 directive가 될 수도 있고 expressive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24번 데이터를 보면 utterance는 you might give me your hand with this 하고 평서문으로 돼 있죠? 즉 syntactic form은 declarative예요. 그럼 declarative의 direct illocution act는 원래 뭐였어요? declarative의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representative, commissive, declaration. 근데 여기서는 명령의 의미란 말이에요. illocution act는 화자의 의도는 이렇게 평서문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directive. 근데 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좀 불순할 수 있잖아요. 좀 상대방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공손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좀 공손해집니다. 평서문을 쓰면 더 공손해져. You might give me your hand with this. 자, 이 일에 좀 네가 좀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좀 도와줘, 이런 의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eclarative에 해당되는 25번이 WH question이 될 수도 있어요. And you are, 그리고 당신은 무엇?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Who are you? 이런 의미로. 그러면 이제, 이거는 indirect, 이제 illocution act가 된다. 그러니까 direct match가 아니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우측에 보면은 30번에 WH interrogative 되죠. Why don't you be quiet? 그죠? WH question 있잖아요. 그럼 why에 대한 because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directive로 하는 거예요. Be quiet. 우리말로도 그렇죠. 야,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돼? 왜 조용히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why don't you 하면은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이제 보통 편의상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주는 게 어때? 이런 얘기죠. 조용히 해.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리하면 크게 illocution act
뭐 다양한 그런 이 액트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explicit하고 non-explicit으로 구분했었죠. explicit은 뭐라 그랬어요? insist처럼 이렇게 performative verb가 직접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explicit.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non-explicit. 근데 non-explicit를 우리가 다시 또 direct하고 indirect로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하는 게 좋겠죠? 네, 쉬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뭐 제가 크게 뭐 판서를 많이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플로지나 신텍스 부분에 들어가면 좀 이제 판서를 이렇게 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금 일로쿠션 액트는 봤고요. 로쿠션 액트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쿠션 액트를 expressed하고 implied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구분하는 방식이니까 이걸 절대적인 그런 구분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물론 이제 개론서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이제 분리법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표현적, 암시적, 로쿠션 액트, 발화 행위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 31번 AB 데이터 밑을 먼저 보세요. 밑을 보면은 expressed locutional act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볼게요. Expressed locutional act is one in which the utterance actually contains all elements of the propositional contents of the locutional act involved.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를 먼저 볼게요. I want you to stop smoking. 자, 이런 이제 발화문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 로쿠셔널, 그러니까 일로쿠셔널 액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워닝 하는 거죠. 그죠? 워닝. 평서문이면서도 평서문 그 디클레러티브인데 워닝, 즉 디렉티브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인다이렉트 일로쿠션 액트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일로쿠션 액트가 아니라 이제는 로쿠션 액트를 우리가 이제 그 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thus warning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이러한 그 such as 이런 발화문의 경고는 constitute expressed locution act를 이제 형성한다. expressed locution 왜냐하면 because 여기가 중요하죠. propositional content predicates future acts. 자, 여기 보세요. 다시 propositional content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locution act는 두 가지로 구분했었잖아. 하나는 발화하는 그 자체, 즉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도 로쿠션 액트고, 그 소리에 뭐가 담겨있죠? 의미가 담겨있죠.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폼과 미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폼, 즉 발화문이면 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러한 그 프로포지션, 의미가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because its propositional content, 그 명제적 의미가, 그 내용이 predicates, 뭐를 이제 보여주고 있냐면 future act, 미래적 행위예요. 뭐뭐 하지 말라, stop smoking, 담배를 피우지 말라, 금연하라 라고 하는 미래적 행위. 그러니까 expressed 그 locution act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미래적 행위로 이제 미래적 행위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제적 의미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명제적 의미가 결국은 미래적 의미로 이제 수행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expressed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plied는 자, 이거는 implied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미래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똑같은 그런 이 경고 행위인데 그 예를 세 번째 문장의 예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I warn you that cigarette smoking is dangerous. 잠시 찍어보세요. cigarette smoking is dangerous. 위에서는 to stop smoking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라, 금연하라 라고 이렇게 미래적 행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진술이죠. 진술, 단순 진술. cigarette smoking is dangerous. 담배를 피우는 것은, 흡연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담배 피우지 말란 얘기죠. 담배 피우지 말란 얘기인데 표현 방식이 다른 거야. 하나는 expressed, 다른 하나는
implied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우측에 이제 그 예가 있으니까 또 한번 볼게요. 자, type of illocution. 일로쿠션을 아까 6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representative, directive, question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다음 propositional content라는 것은 명제적 의미, 그 발화문이 가지고 있는 locution act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명제적 의미. 근데 이것이 locution act적인 측면에서 expressed 하냐, implied 하냐 이렇게 이제 또 구분한 거잖아요. 자, 거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representative에 해당이 되는 거고, NP는 여기 proposi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명제적 의미가 와도 좋다는 건데, the car on starts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유,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네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동이 안 걸린다는 얘기를 이제 그 시동 앞으로 안 걸리는 거니까 미래적 행위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the battery is dead 그러면은 배터리가 나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implied.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갔다는 건 당연히 뭐 시동이 안 걸리는 이제 경우가 되겠죠.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한 번 있었어요.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 그래서 expressed하고 implied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또 쭉 32, 33, 34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다이렉트하고 인다이렉트로 또 한 번 더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어떠런스 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lend me your notes from Friday. 금요일부터 그 노트를 좀 빌려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은 있고요. 뭐 내용적으로는 33번이나 34번이 다 똑같습니다. 노트를 좀 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자, 프로포지션은 똑같은데요. 일로쿠션 액트가 다이렉트나 인다이렉트는 다르죠. 자, 보세요. 거기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디렉티브의 의미를 이제 그 일로쿠션 액트가 갖기 때문에 이건 다이렉트 일로쿠션 액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33번 같은 경우는 인트로거티브잖아요. yes, no. 인트로거티브인데 퀘스천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명령이죠. 일종의 그 디렉티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요? 다이렉트가 아니라 인다이렉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I could sure use the notes from Friday. 평소문 되어 있죠. 그러나 의미는 노트를 좀 빌려달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디렉티브가 아니라 이제 그 평서문이면 아까 뭐라 그랬죠? representative나 commissive나 또 하나는 뭐 declarative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디렉티브에 해당이 되니까 indirect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34번은 implied locutional act죠. 왜냐하면 미래적 행위를 나타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32, 33번 같은 경우는 expressed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오늘 미래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차분하게 일단은, locution act하고 illocution act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개념과 그 다음에 관련된 예들을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쪽. 이제 마지막 구분을 보도록 할게요. 18쪽에 보면은, literal versus non-literal locution act 이렇게 되어 있죠. 자, locution act를 문자적 또는 비문자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 cigarette smoking is dangerous to your health. 이거는 뭐야? 문자 그대로 흡연은 그렇죠? 흡연은 건강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 프로포지션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이러한 그 로쿠션 액트에서 바로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literal locution act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뭐 같은 의도로 의도는 같은 거예요. locution act는 같은 의도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흡연이 건강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렇게 글로서 직접적으로 리터럴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넌 리터럴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포스터 밑에다가 자막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 거기 보니까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담배 피는 남자들 모습 아마 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허리멍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막 옷도 제대로 깔끔하게 차려입지 않고 헝클어진 그런 그 상태의 그런 담배 피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그 밑에 smoking is glamorou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위험하다라고 지금 글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를 non-literal locution act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또 예를 들면은 I am very hungry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I could eat a horse 말이라도 한 마리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건 non-literal 그죠? 그 다음에 please turn down the radio 그 라디오 소리를 좀 줄여달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리터럴하게 이제 그 명제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문자 그대로. 그런데 I guess it could kill you to turn down the radio 이렇게 이제 그 비문자적으로 non-literal하게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I guess it would kill 너를 죽이기까지 하겠니 to turn down the radio 라디오를 끈다고. 우리가 이제 가끔 엄마들이 옛날 엄마들이 그렇죠. 뭐 한다고 너 손가락이 뭐 부러지느냐, 손모가지가 부러지느냐, 그런 일을 좀 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거 라디오 그거 조금 이게 줄여준다고, 그게 무슨 큰 대수가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야. 너 죽기라도 하겠니,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그는 non-literal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예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텀과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영어학에서는. 오케이. 자, 19쪽에 보면 Overview of Speech X Theory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서머리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넘겨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그 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터런스가 35번부터 42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다이렉트,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드, 리터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밸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다이렉트에 플러스면은 이건 다이렉트고요. 마이너스면은 인다이렉트 일로쿠션 액트가 되는 거죠. 자, 익스프레스드도 플러스면은 익스프레스드 일로쿠션 액트고 마이너스는 implied죠. 그 반대는 implied illocution ac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iteral이냐, non-literal이냐 이렇게 이제 또 그 구분을 하는 거죠, 그죠? express는 거기 implied하고 관련해서는 그 locutional이죠, locutionally. 자, 몇 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please don't smoke. 이건 뭐예요? 이게 명령문이죠. 임페러티브고 그리고 거기 디렉티브라고 하는 일로쿠션 액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렉트 일로쿠션 액트. 그 다음에 스모크 하지 말라고 하는 미래적 그러한 그 의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로쿠션 액트. 그리고 마찬가지로 don't smoke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적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리터럴 literal locution act 이렇게 이제 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앞에서 나왔던 그런 예들도 또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 42번 금방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Smoking is glamorous.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초상 그런 그림 밑에 있었던 그런 그 자막의 내용이었었죠, 캡션. 그래서 요거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그 경고문이니까 이거는 indirect, 즉 마이너스 direct가 되겠고, 그 다음에 express냐 implied냐 보면 이거는 이제 implied죠, 그죠? 그 다음에 literal, non-literal 하면 금방 봤듯이 non-literal, 마이너스.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여러분이 한번 지워놓고 살짝 가려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쭉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방은 안 돼요.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요거 마무리로 이렇게 한번 그 확인을 구분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중간에 한 타임 하고 한 50분이나 1시간 정도 하고 쉬려고 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쉬지 않고 그냥 해도 어느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진행을 했는데
1시간 반 채 조금 안 되네, 그죠?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우리가 뭐 시간을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조금 넉넉하게 8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재가 뭐 Introduction to Language처럼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길어야 2시간 정도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